오늘은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분자는 크게 두 가지 결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여기 프로톤에 있던 전자가 전자를 넘어가서 얘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얘가 포지티브 차지를 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하를 준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떤 한 원자가 전자를 잃고 다른 전자를 그 전자를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H는 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Cl은 전자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원소 사이에 전자를 저하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쪽 원소에서 다른 원소로 전자가 넘어가지가 않고 공유가 된다. 이런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A 원소하고 B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이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큰지 이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는가 그걸 알면 돼. 얘가 원소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이 두 개의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크게 되면은 얘는 이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두 개의 차이가 작으면은 어떤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냐면은 공유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를 측정을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그 척도를 구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비율은 카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부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공유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물리량이 필요하다. 첫 번째 양이 뭐냐면은 이온화 에너지고 두 번째 물리량이 일렉트론 오프 에너지라는 이 두 개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온화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중성 원소가 있어. 중성 원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반응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시스템에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전자가 그냥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바깥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떼어내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중성 원소의 에너지 준위라고 그러면은 캡타이온 에너지 준위는 얘보다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냐 위쪽에다 그려야 되냐 묻는다면 위쪽에다 그려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얘에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 얘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가 돼. 이 높이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더 떼어낼 수가 있어요. x 플러스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서 x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x2 플러스는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일반적으로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보통 훨씬 커요. 그래서 전자 하나 떼어내는 데서 또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는 이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일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원소일까라고 묻는다면 뭐가 될까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예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 이온화 에너지를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냐면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반면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해요.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죠?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증가하냐면은 곧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효핵전화라는 게 있어요. 유효핵전화가 전자가 느끼는 전하량이 증가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핵으로부터 거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유효핵전화량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커져.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온 에너지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돼요. 자, 이게 정말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실험을 해봤어 사람들이. 실험을 좀 해봤더니 여기가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베릴륨. 쭉 가서 네온까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리튬에서 네온까지.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쭉 올라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화학은 좀 예외가 많은 학문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올라가지만 두 포인트에서 예외가 발생해. 가다가 떨어져. 여기가 뭐냐면 베릴륨, 여기가 붕소, 여기가 나이트로전, 옥시전. 붕소가 베릴륨보다 에너지가 떨어져. 이온 에너지가 떨어져. 옥시전이 나이트로전보다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역전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원자 오비탈 배울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일단 기억만 해주도록 하세요. 전반적으로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증가하지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얘기했었냐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런 얘기. 순차적으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리튬에 대해서. 자, 리튬에 대해서 리튬은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냐면은 3개의 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전자를 하나 떼어내. 1차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많이 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 전자를 떼어낼 땐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처음 전자를 떼어낼 때는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를 않아.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리튬에 전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전자 구조가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리튬은 핵전화가 3이잖아요. 근데 2개의 껍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최고의 전자 하나 있고 두 번째 전자와 세 번째 전자가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를 떼어내고 두 번째 전자하고 세 번째 전자는 핵에 붙어 있는 껍질, 가까이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원자를 이루는 전자는 껍질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자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전자를 하나는 코일렉트론, 다른 하나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구분을 해요. 밸런스 일렉트론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것이 리튬에서는 밸런스 일렉트론이에요. 그 다음에 코일렉트론은 밸런스 일렉트론 안쪽에 있는 전자, 이 전자하고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일렉트론이라고 불려요.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은 이 원자가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해서 화학 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화학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는 밸런스 일렉트론. 코일렉트론은 화학 반응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코일렉트론은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전자야.
그래서 옆에서 다른 원소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 코어 일렉트론은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핵의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전자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 이 전자는 바깥에서 다른 원소가 다가오게 되면 쉽게 영향을 받아서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밸런스 일렉트론이에요. 나머지 그 안쪽에 있는 전자는 화학 반응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리튬에 있는 전자를 표기를 할 때 리튬의 전자를 다 표기하지 않아요. 어떤 전자만 표기하냐면 바로 최외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만 표기를 해요. 그래서 리튬 같은 전자를 하나만 딱 표기한다는 거죠. 전자 하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화학 반응과 가장 연관하는 전자는 전자 하나라는 거예요. 밸런스입니다. 베릴륨 몇 개 써주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일렉트론만 점으로 찍어서 원자를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루이스 닷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유효핵전화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잖아요. 유효핵전화가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내가 VR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전자. 만약에 여기 전자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빼기 4파입슬론0 R분의 G의 2제곱일 때 G가 몇이라고 하면 되냐면은 3이라고 하면 될까요? 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 만약에 두 개의 전자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G를 3이라고 해주면 돼.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두 개 전자가 핵을 에워싸고 있어. 실제는 이 전자가 핵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온전히 G = 3이라는 핵전화량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전자가 핵을 완전히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의 전자가 핵을 완벽하게 감싸고 돈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를 느낄 거냐면 3이 아니고 1을 느낄 거야. 완벽히 두 개의 전자가 플러스 3 핵전화를 갖고서 완전히 착배시킨다고 하면, 그러나 실제로는 완벽히 착배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대충 1이 아니고 한 대충 1.3 정도를 느끼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효 핵전화라고 부릅니다. 실제 전화량이 아니고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량을 유효 핵전화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량보다 유효 핵전화량이 작은 거죠? 이 전자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 핵전화량이 실제 핵전화량보다 작게 되냐면은 전자와 청력 사이에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량이 G보다 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효 핵전화량은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은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을 반영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유효 핵전화량이라고 그래요. 자, 얘 유효 핵전화량은 대략 1.3으로 알려져 있어요. 얘는 어떨까? 얘는 바로 핵 앞에서 핵전화량을 느끼고 있잖아요. 얘는 얘보다는 훨씬 큰 핵전화량을 느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효 핵전화량은 이 전자가 어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유효 핵전화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반영한다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소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에너지 말고 두 번째 물리량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거예요.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중성 원소에다가 이번엔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전자를 붙여줘. 전자를 붙여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N아이온이 되겠죠. 이 프로세스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불러요. 아까 이온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전자를 빼어내는데 집어넣어줘야 할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정의한다 그러잖아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를 붙여줬을 때 N아연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불러요. 그 만약에 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XT라고 그랬을 때 N아연의 에너지 준위는 요거보다 위쪽에 그려야 돼요? 아래쪽에다 그려야 돼요? 아래쪽에다 그려줘요. 방출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따라서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표기되냐면 요게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됩니다. 제가 먼저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이건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냐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예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가 다가왔을 때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큰 원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패턴이 나타나. 근데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줄어들어. 이온 에너지랑 똑같아요. 근데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다행스럽게 이온 에너지랑 이제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거 뭐냐면은, 자,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이온 에너지는 양수예요. 언제나.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뭐가 양수죠? 방출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전자를 붙였을 때, N아연이 됐을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언제나 플러스가 아니야. 대부분은 플러스인데 간혹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간혹 N아연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온 에너지랑 다르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온 에너지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어. 그 원소들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비활성 기체. 여기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이 안 돼. 왜 안 되냐? 예를 들어 헬륨 같은 경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헬륨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헬륨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측정을 해.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만들어져.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활성 기체만 측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원소들도 측정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테이블 3.2에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측정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이트로전에 아스테릭이 표현이 됐어요. 아스테릭이 표현된다는 것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다.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베릴륨도 측정이 안 돼. 굉장히 유명한 원소들 중에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와는 다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근데 둘 다 뭐죠? 이온화 에너지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크면은 무슨 원소예요?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어진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부르는데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물리량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나 얘는 둘 다 큰 놈은 저값이 큰 놈은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정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요것에 평균값으로 하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멀리켄이라는 사람. 멀리켄이라는 사람이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평균값으로 하이를 정하는. 그럼 이거는 근데 사실 논리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물리량이 전자를 좋아하는 양으로 대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값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정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을 해야 돼. 주어진 원소에 대해서 이온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을 알아야만 얘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측정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트로전, 예를 들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얘가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도 있어. 대부분은 측정이 되는데 측정이 안 되는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그 원소에 대해서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정의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사용하게 돼요. 그게 누가 정의한 거냐면 바로 폴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사실은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멀리컨이 제안한 방법은 폴링이 제안한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멀리컨이 제안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양이 필요하냐면은 이온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폴링이 제안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은 결합 에너지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걸 왜 그런지를 곧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거야. 근데 결합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에서 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폴링은 어떻게 얘를 정의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A 원소하고 B 원소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자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온 결합, 다른 하나는 공유 결합. 그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실제 분자는 어떠냐? 실제 분자는 그렇게 양극단에 있는 분자보다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분자는 이온 결합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공유 결합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대부분의 분자는 그렇다는 거지. 얘는 공유 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이온 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으로 얘는 그냥 이온 결합이다, 아니면 얘는 극단적으로 공유 결합이다, 그런 결합은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정의할 거냐면은 델타 AB는 뭐냐면은 AB 분자의 결합 에너지예요. AB 분자의 결합 에너지도 따라서 두 항이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폴링의 주장이야. 왜냐하면 AB라는 분자는 공유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고 이온결합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B 분자 결합 에너지도 공유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 이온결합의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결합 에너지 두 항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 폴링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분자 오비탈 배울 때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두 항이 합이라는 거죠. 두 항이 합일 때 먼저 이온 결합의 컨트리뷰션은 뭐냐? 이거는 두 원소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제곱의 차이가 바로 이온 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결합 에너지입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크면 어떻다고 그러죠? 아까? 두 개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작으면 얘는 이온 결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양이 바로 얼마나 이온 결합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히 요 값은 아니고 여기 앞에 비례 상수가 있어요. 비례 상수가 얼마냐면은 예. 0.15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비례 상수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얘를 정해야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성질로부터 유도되는 요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A 원소와 B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잖아요. 얘는 델타 A2. 이 값을 바꿨어. 이게 뭐죠?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더한다면 평균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A2 분자나 B2 분자는 어떤 결합을 갖는 분자냐면은 100% 공유결합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는 거예요. A, B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에서 공유결합의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계산하냐? A만으로 이루어진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 B만으로 이루어진 B2의 결합 에너지 평균값을 요 컨트리뷰션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A2 분자하고 B2 분자는 100% 공유결합의 성질을 띠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두 개 원자 사이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하고 싶어.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세 개 데이터가 필요하죠. A, B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알아서 이 식에다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원소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큐의 방법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폴링의 방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요 값이에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구했는데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야. 실험 데이터랑. 그래서 요 정의를 살짝 바꿔. 이거는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와 B2 분자의 결합 에너지의 산술 평균이잖아요. 산술 평균으로 잘 안 되니까 식을 바꿔. 뭐로 바꾸냐면은 기하 평균으로 바꿔. 그랬더니 잘 맞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식은 무슨 수학이나 화학 물리학적 이론에서 나오는 식이 아니에요. 요거는 실험식이야. 이렇게 해보니까 잘 맞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책에는 요 정의를 사용하기는 결과는 똑같이 결과는 어쨌든 간에 A2의 결합 에너지,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를 알게 되면 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두 원소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확인해 볼 것은 예를 들어서 델타 AB 결합 에너지 근데 빼기 요걸 왼쪽으로 옮겨요. 요 값을 내가 측정을 했어. 계산을 했어. 요 값을 계산을 했어요.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을 계산해. 이게 굉장히 커. 그 말은 AB 분자가 무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온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에서 요거 뺀 값이 뭐랑 상관이 있는 거야? 요거잖아, 요거. 근데 요게 뭐랑 상관이 있는 거죠? 이온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것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 분자는 이온 결합의 성질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뭐냐면 요 분자야. 두 가지 예를 들 거야. HF 분자하고 HI 분자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HF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565kJ/몰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2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은 434kJ/몰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F2의 결합 에너지는 155kJ/몰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HI의 결합 에너지는 295kJ/몰로 알려져 있고 H2는 아까랑 똑같이 434. I2의 결합 에너지는 148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계산할 거예요. 델타 E HF 빼기 기하평균 델타 E H2 델타 E F도 아까 요거에서 요거 빼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저거 빼준 게 뭐죠 이거? 요거 그대로 써준 거죠. 요거. AP의 결합 에너지에서 A2의 결합 에너지, B2의 결합 에너지에 기하평균을 빼준 거예요. 요 값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요. 305가 나와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델타 E의 HI. 그래서 델타 E의 H2. 델타 E의 I2.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값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는 42예요. 42.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해볼 거야. HF에서는 요 값이 305, HI에서는 요 값이 42. 그러면은 HF하고 HI 중에 뭐가 더 이온 결합의 성질이 클까요? HF라는 거죠. HF라는 거죠. 자, 근데 요 값은 뭐랑 요 값은 예를 들어서 요 값이잖아요. 요 값. 요 값이 뭐랑 같다고요? 얘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얘. 그걸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그대로 써주면 0.102의 제곱분의 1의 카이 H 빼기 카이 F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카이 F는 얼마를 알려져 있냐면은 얼마를 정의하냐면 3.98로 정의하거든요. 책에 보면은 얘가 기준이야. 얘가 플로린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기준이야. 얘가 3.98이야.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카이 H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2.2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더라는,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 폴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폴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멀리컨의 방법이 있고 이제 폴링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멀리컨의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측정이 안 되는 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측정이 돼요. 대부분 측정이 몇몇 원소에서 측정이 안 될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대부분의 원소에서는 계산이 가능해. 그리고 얘는 거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봤어.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해. 그럼 이제는 요 일렉트론 어피너티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냥 얘를 써도 그냥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폴링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3.10에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폴링의 방법을 이용해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처음 질문이 뭐였었죠? 처음 질문이 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처음 질문은 어떤 AB 원소가 있다. AB 원소가 있다. 얘가 도대체 이온결합에 가까울 거냐, 공유결합에 가까울 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얘를 정의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각각의 원소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을 해서 그 차이값을 계산해. 그랬더니 그 차이값이 2보다 크더라. 그럼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그냥 이온 결합을 하는 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0.2보다 작다. 그럼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차이가 없다. 그럼 이런 분자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는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해. 대부분의 분자는 어디가? 대부분의 분자는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요. 델타 카이가 2보다는 작고 0.2보다는 작은 요 사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자들. 이런 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폴라 코밸런트 분자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가 이온 결합을 하냐 공유 결합을 하냐는 뭘 측정하면 되냐면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게 아이오닉인지 코밸런트인지 폴라 코밸런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멀리컨의 방법은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정의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펄링의 방법인데 AP 분자의 그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빼먹은 게 뭐냐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일렉트론 어피니티 중에 여기 F, Cl, Br 할로겐 원소거든요. 앞서 되겠지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아. 일렉트론 어피니티 아이오딘이. 그래서 아이오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측정하면 여기야. 브롬은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조금 커. Cl은 또 커. 그럼 F는 어떻게 될 거냐? F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이 경향성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기에 있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에. 근데 안 그래. 여기 있지 않고 F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졌거든. 화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예외가 많은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가장 큰 원소는 Cl이 아니고 F가 아니고 Cl이에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 화학하는 사람들은 왜 플로린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가 생각보다 작은 값을 갖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플로린이 좀 굉장히 작은 원소라는 것을 또 설명해. 플로린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원소야. 근데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깥에 있는 전자를 추가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자를 추가해야 돼. 근데 플로린 원소 자체가 굉장히 작아.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전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전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자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전자들하고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원래 예상치 값보다는 상당히 작은 걸 보여준다. 이것도 일종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여기가 메인 토픽이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조금 살짝만 얘기해주고 끝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HCl 분자가 있어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자 분자가 있는데, 질문은 이게 이제 결합이 되고 있는데, 결합이 H하고 Cl이 막대기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스프링으로 연결이 될 거냐가 질문이야. 두 개의 원소가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거냐, 스프링으로 매달렸을 거냐가 질문이야. 두 개의 차이점은 뭐지? 두 개의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걸 잡아 늘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스프링이니까 진동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이 경우는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진동하지를 못할 거라는 거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냐는 거죠. 결론은 얘야.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빛을 쏴보면 알 수가 있어. 얘가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빛을 쏴보면 알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HCl이 이렇게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프링은 힘싸는 수가 있겠죠? K. 그러면은 얘가 잡아 늘렸다 놓게 되면 얘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됐거든. 그 진동 주파수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리책에 찾아보면. 물리책에 찾아보면 진동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 이거는 일단 받아들이도록 일단.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환산질량이라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일단. 그래서 뮤분의 1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여기 H 질량 있죠, CL의 질량 있죠. 그러면은 환산질량 결정이 돼. 요 환산질량 여기에 들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가 진동 주파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로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러면 요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을 거야, 얘가. 그때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텍터를 설치를 해. 근데 얘도 진동 주파수가 있지만 빛도 주파수가 있지. 빛도 주파수가 얼마냐, VUL이라고 하는 빛도 주파수가 있어. 얘도 주파수가 있어. 특정한 주파수를 갖는 빛을 쏴줘.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빛이 들어오는지를 측정을 해.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야. 바깥에서 쏘아준 빛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여기에 빛이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측정할 거야. 업접수를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인텐시티야. 그래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여기 디텍터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측정을 했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갑자기 이세 인텐시티가 줄어들어.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분자가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 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흡수 포인트가 바로 HCl의 진동 주파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분자의 진동 주파수가 같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공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 주파수하고 얘 주파수가 같게 되면은 공명 현상이 나타나면서 빛 에너지가 분자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 주파수가 얘 주파수가 다를 때 이 영역에서는 공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래 빛의 인텐시티가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공면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면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얘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찍어본 결과 분자는 이렇게 막대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한 발짝 더 넘어가서 얘가 지금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를 이제 그릴 수가 있냐면은 요 두 원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를 내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진동자잖아요. 물리체계 어떻게 나왔죠? 2분의 1 K의 R 빼기 I의 제곱이라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스프링으로 매달렸으니까 R의 제곱에 비례한 포텐셜 에너지 그려지고 포텐셜 커브를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 R이라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제 결합 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R이보다 클 때 이 지점에 있을 때는 무슨 힘이 뭐라 느껴지나요? 인력이 발생하겠죠. 인력이. R이보다 작을 때 무슨 힘이 발생하나요? 청력이 발생하겠죠. 청력. 멀어지려고 그러고. 이건 인력이 발생. 그래서 이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그제서야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힘을 받지 않고. 그때의 길이가 바로 그 분자의 결합 길이라는 거예요. 결합 길이. 그리고 포텐셜에서 토탈 에너지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토탈 에너지가 주어지면 분자는 왔다리 갔다리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두 가지를 설명해 줄 수가 두 가지. 첫 번째, 분자가 진동 운동한다는 거죠. 진동 주파수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분자가 진동 운동한다는. 그 다음에 또 뭐, 혹은 이제 이거는 이제 K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분자의 결합 길이라는 양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죠? 이 모델이라는. 이 모델로부터 분자의 결합 길이는 포텐셜 미니멈까지 길이다. 그 다음에 진동 주파수는 힘상수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식으로 두 가지 물리량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모델은. 자, 근데 이 모델은 또 결점이 있어. 뭐가 결점이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설명해 주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냐면은 분자는 결합 길이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D라고 부르는데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분자의 결합 에너지가 500kJmol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가 되나요? 500kJmol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합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이러니하게 결합이 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500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500보다 작은 에너지를 주면 안 깨지지만 500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수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죠? R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R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근데 이 모델은 결합이 깨어진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포텐셜이 어떻죠 이게? 계속 위까지 쭉 올라가 버려. 그래서 에너지를 더 높이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되돌아와.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 포텐셜은. 왜냐면 이 포텐셜 하늘 위까지 그냥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R이 절대로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델은 분자의 결합 에너지라는 양을 설명해 줄 수 없는 모델이라.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는 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포텐셜 모양을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오른쪽 벽을 열리게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여기 살짝 변형을 시켜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이런 그림. 한쪽이 열려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모양이 왜 결합 에너지라는 걸 설명하냐면요.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보다 낮은 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통상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해. 에너지를 더 높여주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동 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보다 더 높은 에너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그냥 이걸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 나갈 거야. 다시 말하면 R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요거보다 에너지가 높게 돼요. 따라서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요거보다 에너지가 요 정문상 요거보다 에너지가 높게 되면 결합이 깨어진다. 요거보다 에너지가 낮으면은 결합이 안 깨어져. 그래서 우리가 요 포텐셜로부터 결합 에너지라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럼 한 가지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요런 포텐셜 커브가 있어. A. 요런 포텐셜 커브가 있어. A 커브가 있고 B 커브가 있어요. A 커브하고 B 커브는 두 개가 동일하죠. 결합끼리 같죠. A 포텐셜 커브하고 B 포텐셜 커브는 결합 길이가 같죠. 그죠? 근데 또 뭐가 같나요? 얘도 같죠. 결합 에너지도 같죠. 그럼 뭐가 다를까? A하고 B는? 요 공률이 달라요. 공률이 달라요. 공률이 다른 거는 마치 뭐랑 같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포텐셜이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랑 달라요.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르죠? 진동 주파수가 다르죠. 그죠? 힘삼수가 다른 포텐셜 커브잖아요. 얘하고 얘는 진동 주파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B 포텐셜 커브냐 A 포텐셜 커브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힘상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은 진동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커브가 딱 주어지게 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세 가지. 결합 길이, 포텐셜 미니멈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공률 있죠. 공률. 얼마나 급격히 올라가느냐. 그것을 또 뭐까지 정의해 알 수가 있냐면은 힘상수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은 그래서 분자가 HCl 분자가 있다. H와 C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얘다라는 것까지 지금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그러면 양자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일이에요. 요 커브는 여러분들 1학기 내내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분과학 할 때도 계속 요 커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하는 중에? 있으면 맞추죠.